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1816년 요크셔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윈 뒤 10살도 되기 전에 두 언니를 잃었으며 다 자라서는 남동생과 여동생, 두 동생을 잃는 등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42년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브리셸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가진 애제 교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의 처녀자 교수나 빌렛 같은 작품에 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형태를 달리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54년 아버지의 보좌역을 맡았던 니콜스 목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폐결핵에 걸려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샬롯은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피력했고 단번에 근대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7. 그럭저럭 일주일이 흘렀으나 로체스터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도 그로부터는 소식조차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전에 했던 결심대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이따금 손필드를 떠나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떠올라 구직 광고 문안을 써놓고는 새 근무처에 대한 상상을 하기도 했다. 로체스터 시로부터 2주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어느 날 페어팩스 부인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배달되었다. 그것은 로체스터 시로부터 온 편지였다. 이제 주인 어른이 언제쯤 오실지 알 수가 있겠군요. 아침 식사 중이어서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정말 요즘엔 좀 한가했는데 이제 무척 바빠지겠군.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은 채 태연하게 이렇게 물었다. 로체스터 씨는 언제쯤 돌아오신대요? 아마 사흘 안에는 오실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리지에 계신 훌륭한 손님들과 함께 오신다는군요. 그래서 집안을 깨끗이 치워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 사흘 동안은 정말 분주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리어가 그레이스 풀에 대해서 장사꾼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아마 저 여자가 이 집에서 봉급을 제일 많이 받을걸? 장사꾼 여인이 물었다. 그럼요. 내 봉급이 불만스러운 건 아니지만 나도 그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풀 부인의 5분의 1도 안 돼요. 일솜씨도 좋겠지. 장사꾼 여인이 물었다. 자기 할 일은 잘 알고 있죠. 사실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만큼 봉급을 준대도 말이에요. 리어는 의미가 담긴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그렇지. 그런데 암만 해도 이상한 것은 주인 어른이. 이때 리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발꿈치를 툭 침으로써 거기서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막연히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손필드에는 틀림없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드디어 로체스터씨가 온다는 목요일이 되었다. 집안은 구석구석 깨끗이 정리되고 여기저기엔 외국산 화초를 꽂은 화병이 놓였다. 오후가 되자 페어팩스 부인은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멋진 검은 실크 드레스에 장갑을 끼고 금시계까지 찼다. 그녀가 할 일은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부인들을 각자 자기 방으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델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아델이 손님들 앞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소피에게 짧고 장식이 많은 모슬린 양복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공부방에서 나가야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옷을 바꿔 입을 필요가 없었다. 한가롭고 화창한 봄 날씨였다. 나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공부방에 있었다. 어째 늦으시는군요. 벌써 6시가 지났는데. 혹시나 싶어서 존을 문간에 서 있으라고 했지요.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오며 말했다. 부인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존, 아직도 안 오시나? 하고 외쳤다. 모두들 오시는군요. 10분 후면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나와 아델은 그 소리에 창가에 붙어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맨 앞에는 말을 탄 사람 4이 달려오고 그 뒤로 2대의 지붕 없는 마차가 따랐다. 말을 탄 사람 중 3번째가 로체스터 씨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보랏빛 승마복을 입고 산들바람에 베일을 나부끼며 달리고 있었다. 아, 잉글의 맛이군요. 페어팩스 부인은 이렇게 외치며 급히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아델은 자기도 아래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졸랐으나 나는 아델을 무릎 위에 앉히고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숙녀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과 만일 이 말을 어기면 로체스터 씨가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타일렀다. 내 말을 듣자 아델은 눈물을 흘렸지만 내가 눈을 조금 흘기자 이내 눈물을 닦았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유쾌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델은 그 떠들썩한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아델, 배고프지? 네, 밥 먹은 지 오래된걸요? 그러면 숙녀들이 내실에 계실 동안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갖다 줄게. 나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며 부엌으로 갔다. 부엌은 온통 난리였다. 지지고 볶는 연기로 눈이 매워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 혼잡한 속을 뚫고 닭고기와 과일이 든 파이와 빵을 가지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공부방으로 가려면 숙녀들의 방 앞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음식을 들고 숙녀들과 마주칠 염려가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복도 끝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긴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층계를 내려갔다. 아델은 공부방의 문틈으로 그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말 예쁜 부인들이죠, 선생님. 나도 저분들과 같이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혹시 로체스터 아저씨가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을까요? 로체스터 씨께선 다른 일로 몹시 바쁘셔서 그럴 틈이 없을 거야. 자, 딴 생각 말고 저녁이나 먹자. 몹시 배가 고팠던 아델은 닭고기와 파이는 그대로 두고 우선 빵부터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델에게 실증이 날 때까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는 아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우리는 난간에 걸터 앉아 객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연주를 들었다. 잠시 후 홀의 큰 괴종시계가 11시를 알렸다. 아델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 나는 아델을 안아다가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도 날씨가 맑았다. 그날 손님들은 근처 어디론가 소풍을 다녀왔다. 나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로체스터 씨는 잉그램 양과 나란히 말을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가리키면서 페어팩스 부인에게 말했다. 로체스터 씨께선 저분이 마음에 드시나 보죠? 그런 것 같군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얼굴을 좀 더 똑똑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저녁엔 볼 수 있을 거예요. 로체스터 씨가 저녁엔 아델과 선생님을 응접실로 내려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는데요. 부인께서도 거기 계시게 되나요? 아니요. 저는 주인 어른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내려가지 않겠다고요. 응접실로 내려갈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아델도 기부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했다. 아델은 준비가 끝나자 얌전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내가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템플 선생의 결혼식 때 입으려고 샀던 은회색 드레스를 입고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그리고 아델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델은 기부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자 잉그램 양이 교만한 표정으로 아델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어머나, 어쩜 작은 꼭두각시 같아? 곁에 있던 린경 부인이 아델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이 아이가 로체스터 씨가 말씀하시던 프랑스 태생의 양녀군요. 그러자 다른 부인들도 말했다. 참으로 예쁜 애군요. 정말이에요. 그녀들은 자기들 곁으로 아델을 불렀다. 나는 창의 커튼으로 그늘이 진 곳에 조용히 앉아서 뜨개질을 했지만 내 눈은 로체스터 씨를 찾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난로 옆에 혼자 쓸쓸히 서 있었다. 잉그램 양은 혼자 테이블 앞에 서서 우아한 자세로 앨범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상대를 골랐다.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이 어린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꼭두각시 인형 같은 애를 맡으셨나요? 어디서 얻어오셨어요? 아니, 얻어온 게 아니라 누가 내게 버리고 왔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라도 보내시지 않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나요? 학교란 건 돈이 꽤 많이 드니까요. 어머, 저 애를 위해 가정교사까지 두시면서. 방금 저 애와 같이 있던 여자를 봤어요. 아니, 그 여자는 벌써 가버렸나? 제 생각엔 그 편이 더 돈이 들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나는 더욱더 커튼 그늘 속으로 파고들었다. 혹시 방 안의 시선이 온통 내게 쏠리지나 않을까 해서. 그러나 아무도 내가 있는 그곳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런 일에 대해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잉그램 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쌀쌀맞게 대답했다. 남자분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그런 일이라면 제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어렸을 때 아마 가정교사를 거의 한 다스는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모두 성가신 사람들이었지요. 안 그래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니, 얘야? 잉그램 남작 부인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묻자 잉그램 양은
그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 얘긴 하지도 마라. 나는 가정교사라는 말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니까 그들의 무능력과 변덕에 질리고 말았어.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자 덴트 부인이 그녀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아마 내가 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모양이었다. 그러자 잉그램 남작 부인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잘 됐네요. 내가 지금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충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이번에는 음성을 낮추어 그러나 내게도 들릴 만한 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난 어느 정도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저런 사람은 그런 류의 사람이 가지는 나쁜 점을 모조리 갖고 있군요. 부인, 그게 어떤 거죠? 로체스터 씨가 큰 소리로 물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부인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하지만 전 워낙 호기심이 강해서 참을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블랑쉬에게 물어보세요. 그 애가 더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어머, 어머니는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런 부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귀찮은 존재라는 것뿐이죠. 잉그램 양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치 여왕처럼 펼쳐 의젓하고도 우아한 자랑하는 듯한 자태를 취한 채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가 연주를 시작하자 나는 지금이야말로 살짝 빠져나갈 때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위에 울려 퍼지는 로체스터 씨의 노랫소리가 나를 도로 그 자리에 붙들어 앉혔다. 언젠가 페어팩스 부인으로부터 로체스터 씨가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다. 나는 그의 노래가 끝나자 옆문으로 해서 방을 빠져나왔다. 좁다란 복도를 지날 때 비로소 나는 샌들의 끈이 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고쳐 신으려고 층계 아래에 있는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때 식당 문 여는 소리와 함께 한 신사가 나타났다. 나는 얼른 일어서려다 그와 얼굴이 마주쳤다. 로체스터 씨였다. 안녕하셨소?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네, 덕분에 별일 없었어요. 그가 다시 물었다. 응접실에 있을 때 왜 내게 말을 걸지 않았소? 나는 도리어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릇없이 말할 수 없어서 다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요 하고 대꾸했을 뿐이었다. 그동안 뭘 하고 지내셨소? 뭐 별로 한 일은 없었어요. 그저 변함없이 아들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어째 당신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무슨 일이라도 있소?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칫하면 나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할 뻔했던 그날 밤에 감기라도 든 게 아니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응접실로 들어가요. 도망치긴 아직 너무 이른 시각이니까. 좀 피곤해서요. 그는 잠깐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왠지 기가 죽어 있는 얼굴이군. 무슨 일 때문인지 말을 해봐요. 아니, 염려하실 것 없어요.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아니, 확실히 그렇소. 몹시 우울해 보여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지만 오늘 밤은 용서해 주겠소. 그러나 에어 선생, 당신은 내 응접실에 손님이 계실 동안에 저녁마다 얼굴을 내밀어 주었으면 하는데 승낙해 주시오. 내가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오. 자, 그럼 가보시오. 잘 자요. 나의... 그는 말을 끝내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는 얼른 내 곁을 떠났다. 18. 손필드에서의 생활은
즐겁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했다. 처음 3개월 동안에 비하면 무척 달라진 분위기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웅성거리는 활기찬 생활 덕분에 슬픈 생각과 우울한 영상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지만 그것이 손님들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다. 그런 날에는 뜰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으므로 실내에서 오락을 하며 더 활기차고 다채롭게 지냈다. 좀 특별한 놀이를 하자는 제안이 나온 첫날 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할까 무척 궁금했다. 그들은 셔라드 놀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것이 어떤 놀이인지 알 수 없었다. 하녀들이 불려들어와 식당의 테이블이 방으로 치워지고 램프를 옮겨놓고 아치 통로의 맞은편의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놓여졌다. 이윽고 놀이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무언극을 연출해서 그것이 무슨 말을 나타내는가 알아맞히는 놀이였는데 3번의 무언극 중에는 로체스터 씨와 잉그램 양의 결혼식 연극도 있었다. 놀이가 끝나자 한참 만에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식당으로 왔다. 로체스터 씨는 잉그램 양과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로체스터 씨의 연기를 매우 칭찬했다. 먹칠이 다 지워졌습니까? 로체스터 씨가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다 지워졌어요. 유감인데요. 그 악한의 먹칠보다 당신 얼굴에 더 잘 어울리는 것도 없을 텐데. 그럼 노상강도를 좋아하십니까? 영국의 노상강도를 이탈리아의 산적 다음으로 좋아하죠. 산적보다도 좋은 것은 지중해의 해적이고요. 내가 누구건 간에 당신은 내 아내란 걸 잊지 말아 주시오. 우리는 1시간 전에 여기 계시는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녀는 깔깔대며 얼굴을 붉혔다. 자, 덴트, 당신들 차례요.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러나 막이 오르건 내리건 나에게는 흥미가 없었다. 이제 나의 관심은 관객 쪽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아까까지도 아침하늘 응시하던 나의 눈이 반원형의 의자로 끌려가는 것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이미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나를 돌보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의 앞에서 이렇게 몇 시간 있어도 한 번도 내가 있는 쪽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로체스터 씨의 관심이 훌륭한 기부인에게 쏠려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아가씨와 그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해도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망에 빠지는 일은 있을지언정 도저히 사랑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의 주제에 분수에 넘치게 잉그램 양과 같은 아가씨를 질투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만일 느꼈다고 하더라도 내가 겪는 고통은 그런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잉그램 양은 내가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가치도 없는 여인이고 또 나의 질투심을 자극시키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던 것이다. 그녀의 외모는 근사해 보이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름다운 용모와 우수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두뇌는 텅 비고 마음은 메말라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선 부드러움과 성실함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끔 아델이 곁에 가기라도 하면 왈칵 떼밀어 버리곤 했다. 때로는 방을 나가라고 호통을 치며 쌀쌀 맞고 호되게 다루기까지 했다. 그녀의 이런 성질을 나 말고도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미래의 신랑 로체스터 씨가 미래의 아내에게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총명함과 신중함, 또한 애인의 단점을 똑똑히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등과 번민으로 가득 차게 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려는 것은 가문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즉 그녀의 신분이나 주위 환경이 그에게 알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모두 바치고 있지는 않았고 그의 주옥 같은 사랑을 차지하기에는 그녀가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에게는 바로 이 점이 항상 문제였으며 여기까지 생각하면 내 신경은 더 복잡해지고 괴로움은 더해갔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다. 내가 주인과 그의 미래의 신부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동안 다른 손님들은 제각기 자기네들의 흥미와 오락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놀이를 중단한 채 로체스터 씨와 잉그램 양을 바라보기도 했다. 로체스터 씨가 1시간만 방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도 활기를 띠고 있던 손님들의 표정에는 눈에 띌 만큼 권태가 내리덮었다. 그러다가도 그가 모습을 나타내면 영락없이 그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어느 날 로체스터 씨가 밀코트로 볼일을 보러 가서 늦게까지 돌아올 가망이 없던 때였다. 오후에는 비가 와서 헤이 마을의 빈터에 최근 천막을 쳐놓은 집시촌을 보러 가기로 했던 소풍도 연기되었다. 그래서 신사 몇 분은 아가씨들과 당구실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다. 잉그램 남작 부인과 링경 부인은 카드놀이로 지루한 기분을 덜고 있었다. 블랑쉬 잉그램 양은 덴트 부인과 이쉬튼 부인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자꾸 끌어넣으려는 것을 물리치고는 로체스터 씨가 없는 지루한 시간에 소설이나 읽으려는 듯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꺼내서는 거만하게 소파에 몸을 던졌다. 사방은 조용했다. 단지 2층에서 당구를 치는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다. 황혼이 짙어갔다. 시계는 벌써 저녁 식사 시간을 알렸다. 바로 그때 응접실 창턱에 걸터앉아 있던 아델이 갑자기 소리쳤다. 로체스터 아저씨가 돌아오셨네? 내가 돌아보았을 때 잉그램 양은 쏜살같이 소파에서 창가로 달려내려왔다. 다른 사람들도 각기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을 쳐들었다. 아델이 외친 것과 때를 같이해 자갈에 스치는 바퀴 소리와 그것을 걷어차는 말발굽 소리가 비에 젖은 자갈길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마차 한 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런 모양을 하고 오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잉그램 양이 말했다. 그녀는 마차에만 정신이 팔려 처음에는 창 옆에 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내가 있다는 걸 깨닫자 다른 창으로 옮겨갔다. 역마차가 먹고 여행복을 입은 신사가 내렸는데 그는 로체스터 씨가 아니었다. 키가 큰 멋진 풍채의 낯선 남자였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잉그램 양이 소리쳤다. 요 귀찮은 원숭이 새끼 같으니 누가 거짓말하라고 너를 창턱에 앉혀준 줄 아니? 그녀는 아델에게 소리치며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기라도 한 듯 성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윽고 그 신사가 안으로 들어와 잉그램 남작 부인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제일 연장자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주인이 안 계신 사이에 온 것 같군요. 하고 그가 말을 꺼냈다. 친구인 로체스터 씨가 없군요. 그러나 제가 먼 길을 찾아왔으니 그와의 교분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어쩐지 불쾌했다. 내가 다시 그 신사를 본 것은 만찬이 끝난 다음이었다. 그때 그는 아주 마음을 푹 놓은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인상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싫게 느껴졌다. 그는 미남이었으나 결단력이 없어 보이고 갈색의 공허한 눈에도 위엄이 없었다. 그는 로체스터 씨를 옛 친구라고 했으나 그들의 우정은 틀림없이 기묘한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서너 명의 신사가 그의 옆에 있었는데 때때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있는 구석진 자리까지도 들려왔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루이저 이슈틴 양과 메어리 잉그램 양의 대화 때문에 들려오는 내용이 토막토막 잘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천만다행으로 연기되었던 소풍에 관해서 결정지을 일이 있다고 그녀들이 방 저쪽으로 가자 나는 난로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곧 이 신사가 메이슨 씨라는 것, 그가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어느 열대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말한 자메이카니 킹스턴이니 스페니시 타운이니 하는 지방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서인도 제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곧 이 신사가 로체스터 씨와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페어팩스 부인에게 들어 로체스터 씨가 여행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유럽 대륙만 여행했을 것으로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것에 골몰하고 있을 때 거의 생각지도 않던 사건이 내 생각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문이 열리고 하인이 들어와서는 지방 장관과 덴트 대령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뭐라고 수군수군 이야기했다. 그러자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집시촌을 구경하러 가자고들 하셨는데 여기 있는 쌤의 말에 의하면 지금 하인 대기실에 할멈이 하나 와서 여러분의 운수를 점치고 싶으니 양반님 앞으로 안내해달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할멈을 만나보시겠소? 당장 쫓아보내세요. 잉그램 남작 부인이 외쳤다. 그렇지만 저로선 쫓아보낼 도리가 없습니다, 마님. 하인이 말했다. 얼굴이 어떤데? 이시튼 자매가 동시에 물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못생긴 노파랍니다, 아가씨. 질그릇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새까만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무당이로군 그래. 자, 이리로 부릅시다. 프레데릭 씨가 외쳤다. 그러자 지금까지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엎드려 갖가지 악보를 고르고 있던 잉그램 양이 돌아앉으며 거만한 투로 말했다. 난 내 운명을 점쳐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쌤, 그 할멈을 이리 보내주세요. 멋진 오락이 될 테니. 하인은 그래도 망설이고 있었다. 너무 험상궂게 생겨서. 가라니까? 잉그램 양이 소리를 꽥 지르자 샘은 나가버렸다. 잠시 후에 샘이 다시 들어왔다. 이젠 또 안 오겠답니다. 할멈은 속물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할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하면서 점을 쳐보고 싶으신 분은 한 분씩 와서 보라고 합니다. 샘은 다시 사라졌고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마음에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오실지 알고 싶답니다. 다시 돌아온 샘이 말했다. 부인네들이 가보기 전에 내가 그 할멈을 먼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군. 덴트 대령이 말했다. 샘, 남자 어른이 가신다고 전해줘. 샘이 나가더니 다시 돌아왔다. 할멈 말이 남자 어른의 점은 안 치니 구태여 오실 것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인네들 중에서도 젊고 독신인 분 아니면 아무도 안 된답니다. 내가 먼저 가겠어요. 잉그램 양이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몇 분의 시간이 몹시 더디게 지나갔다. 서재의 문이 열리기까지 15분이 걸렸다. 잉그램 양은 아치를 지나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래, 어때요? 프레데릭 씨가 물었다. 뭐라고 해요, 언니? 메어리도 물었다. 자, 여러분. 제발 그렇게 너무 야단들 떨지 말아요. 무엇이나 신기해하고 쉽게 믿는 여러분은 흥분도 잘하는군요. 이 일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 걸 보니 여러분은 이 집에 악마와 친척인 진짜 무당이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가 보군요. 그 뜨내기 할멈은 캐캐 묵은 수법으로 손금을 보고 보통의 점쟁이들처럼 짓거리더군요. 내 호기심도 그런 걸로 만족했어요. 잉그램 양은 책을 들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나는 근 반시간 동안이나 잉그램 양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녀는 단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 침울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쟁이가 한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듯했다. 한편 메어리 양, 에이미 양, 루이저 양이 혼자서는 갈 수 없다고 하여 샘이 정강이가 딱딱해질 만큼 오르락 내리락 한 결과 새 아가씨가 함께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게 되었다. 그들은 서재로 들어간 지 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돌아왔다. 분명히 저 점쟁이는 수상해.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우리들 일을 그토록 속속들이 알고 있다니. 그들은 신사들이 재빨리 갖다 놓은 의자에 앉아서 부인들과 신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야단법석 속에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나의 눈과 귀가 완전히 도취되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샘이었다. 저 아가씨, 집시 할멈이 아직 독신 되시는 젊은 분이 한 사람 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점을 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틀림없이 아가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할멈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 가야지요.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자극된 호기심을 만족시킬 이 예기치 않았던 기회가 기뻤다. 나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살짝 방을 빠져나와 가만히 뒤로 문을 닫았다. 19. 내가 들어갔을 때 서재는 고요했고 할멈은 난로과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난로 앞에 깔려있는 카페 뒤에 서서 손을 녹였다. 그래, 점을 쳐보고 싶다고. 그 할멈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거칠게 말했다. 할머니, 운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할머니 좋으실 대로 점 쳐주세요.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점 따윈 믿지 않아요. 뻔뻔한 당신 같은 사람이 할 만한 얘기군.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니까. 들어올 때 발소리를 듣고 말이야. 그래요? 굉장히 예민한 기로군요. 그렇지.
게다가 눈치도 빠르고 두뇌도 영리하고. 모두 할머니 장사에는 필요하지요. 그래, 특히나 당신 같은 손님을 점칠 때 말이야. 그런데 왜 당신은 떨지 않소? 춥지 않은걸요 뭐. 당신은 춥고 병들어 있고 더구나 바보야. 그걸 증명해 보세요. 간단히 몇 마디로 말해주지. 당신은 추운 거요. 그건 외로워서 그런 거야. 당신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불같은 정열을 밖으로 내보이고 있지 않아. 그래서 병들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우수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즐거운 감정이 언제나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당신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하죠. 커다란 저택의 고용인으로서 독신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모두에게나 맞는 말일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특수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이요. 행복은 바로 옆에 있어. 그렇지, 손 닿는 곳에 있다니까. 행복해질 재료는 다 갖추었어. 그러나 그걸 결합시키는 힘이 부족하지. 운명의 신이 그 재료들을 모두 흩어놓았지. 그걸 한번 긁어 모아 보구려. 굉장한 행복이 찾아올 테니. 전 수수께끼는 몰라요. 평생 한 번도 수수께끼를 풀어본 적이 없는걸요. 좀 더 알고 싶거든. 손바닥을 봅시다. 나는 노파가 시키는 대로 했다. 노파는 내 손바닥에 얼굴을 갖다 댔다. 그리고 손을 만지지는 않고 뚫어지게 들여다보기만 했다. 너무 복잡하군. 도무지 난 이런 손금은 모르겠는데. 거의 금도 없군구래. 게다가 손바닥에 멋이 있단 말인가. 아무 운명도 나타나 있지 않군. 할멈은 말을 이었다. 당신의 운수는 아직 모르겠소. 운명의 신은 적당한 행복을 당신에게 할당해 놓았소. 당신이 손을 뻗어서 그걸 잡기만 하면 돼. 그렇지만 당신이 그걸 잡으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가 점치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카페수에 꿇어 앉아요.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꿇어 앉았다. 할멈은 내가 있는 쪽으로 허리를 구부리지 않은 채 다만 의자에 기대앉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중얼대기 시작했다. 행운을 방해하는 것은 이마밖에 없다. 너의 이마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 자존심과 환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독신으로 살 수가 있다. 행복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 필요는 없다. 나에게는 타고난 마음의 보물이 있어서 만일 외적인 즐거움이 일체 억제되거나 제공되고 내가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요구할 경우에도 그 보물은 나를 계속 살게 한다. 내 말이 옳도다. 이마여, 너의 선언은 존중이 될지어다. 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도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양심의 소리와 이성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 나에게 주어진 행복의 술잔 속에 조그만 지옥의 앙금이나 회한의 쓰라린 맛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내 청춘은 퇴색되고 꽃다운 계절은 얼마나 빨리 지나갈 것인가를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희생도 비애도 파멸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내 취미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이 순간을 영원이라는 곳까지 뻗어나가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가 없다. 이제까지 나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자제해왔다. 나는 결심한 대로 행동해왔지만 그 이상은 힘에 부친 고통이 되리라. 일어나시오, 에어 선생. 그리고 가시오.
이제 연극은 끝났도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시인가 꿈인가? 지금까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할멈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 있었다. 말투나 몸짓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처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나에게는 귀에 있고 눈에 젖은 것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그러나 나가지는 않았다. 나는 벽난로에 불을 일구어 다시 한번 할멈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끈을 다시 매면서 손짓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왔다. 불꽃이 그녀가 내민 손을 비추었다. 나는 말끔히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 할멈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눈에 띈 것이 그녀의 손이었다. 그것은 노인의 메마른 손이 아니라 젊은 내 손과 똑같았다. 둥그스름하고 부드러운 손에는 반질반질한 윤기가 돌고 새끼손가락에는 굵은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허리를 굽어보니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보석이었다. 다시금 나는 할멈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감추려는 기색이 없었다. 아니, 모자를 벗고 끈을 풀어 그 얼굴을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자, 제인, 날 알겠소?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제발 그 붉은 망토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런데 끈이 엉켰어. 좀 도와주구려. 끊어버리세요. 아, 그럼 가거라. 너 빚진 물건이여. 붉은 망토에서 나온 사람은 로체스터 씨였다. 어머나,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감쪽같이 해냈지. 그렇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아가씨들에겐 그럴듯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당신에겐 그렇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떤 역을 했단 말이오? 좀처럼 설명할 수 없네요. 요컨대 저를 꿰려고만 하셨죠.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용서해 주겠소, 제인? 잘 생각해 보기 전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봐서 제가 그다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드리도록 해보겠어요. 하지만 정말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아, 당신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었어. 참으로 조심스럽고 예민했어. 자, 뭘 그처럼 고민하고 있는 거요? 그 심각한 미소는 뭘 의미하는 거요? 놀라움과 기쁨 때문이에요. 이젠 가도 괜찮겠죠? 아니, 잠깐만 기다려요. 저기 응접실에 있는 사람들은 뭣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해주구려. 아마 집시 얘기를 하겠죠. 전 여기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갈 거예요. 아참, 로체스터 선생님. 오늘 아침 떠나신 뒤에 손님이 한 분 오신 걸 아세요? 손님이라고? 모르오. 도대체 누구요? 내겐 올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 그 사람은 돌아갔소? 아니요. 그분은 주인님과는 옛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하시며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묵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소리를 했어? 이름은 말합디까? 이름은 메이슨이라고 하셨어요. 서인도제도 자메이카의 스페니시 타운에서 왔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메이슨, 서인도제도, 메이슨, 서인도제도. 로체스터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을 꼭 붙들고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제인, 충격이야. 충격을 받았어, 제인. 그는 비틀거렸다. 아, 제게 기대세요. 제인, 언젠가 전에도 그 어깨를 빌려주었지.
다시 한번 빌려주겠소? 예, 이 팔도요. 그는 의자에 걸터 앉더니 나를 옆에 앉혔다. 그러고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고민으로 가득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친구여, 나는 당신과 단둘이서만 조용하고 조그만 섬에 가서 살고 싶소. 그리하여 괴로움과 위험과 불쾌한 추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싶소.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제 생명까지도 바치겠어요. 제인, 혹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당신의 힘을 빌리겠소. 이건 약속하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모자라는 힘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어요. 자, 제인, 부탁이 있소. 식당에서 포도주를 한 잔 가져다 주구려. 지금쯤 모두들 만찬을 들고 있을 테니, 그리고 메이슨이 손님들과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오. 나는 식당으로 갔다. 로체스터 씨가 말한 대로 모두들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웃어대며 주고받는 말소리가 사방에 가득 차 있었다. 메이슨 씨는 덴트 대령과 이야기를 하며 난로가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즐거워 보였다. 나는 포도주를 술잔에 따라 서재로 돌아왔다. 로체스터 씨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한 빛이 사라지고 평소에 단호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내 손에서 술잔을 받아들었다. 당신과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에게 정성껏 봉사하는 요정에게. 그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포도주를 마시더니 잔을 내게 돌려주었다. 제인, 모두들 무엇을 하고 있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럼 메이슨은? 그분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럼 응접실로 어서 돌아가요. 그리고 메이슨이 있는 대로 몰래 가서 로체스터 씨가 방금 돌아왔는데 만나고 싶어 한다고 살짝 얘기해줘요. 그를 이곳으로 안내해 준 뒤 자리를 비켜줘요. 나는 로체스터 씨의 명령을 받고 그의 서재에서 물러나왔다. 응접실로 돌아온 나는 메이슨 씨를 찾아가 그에게 주인의 말을 전한 다음 메이슨 씨를 앞장 세워 서재로 안내했다. 그리고 나는 2층으로 돌아왔다. 한참 후 내가 침대에 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응접실의 손님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몰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운데에 있는 로체스터 씨의 여기야, 메이슨. 여기가 자네 방이네. 하는 목소리도 끼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그의 명랑한 말소리에 나는 안심을 하고 이내 잠이 들었다.